시오노 나나미 책 로마인의 이야기. 오늘은 네 번째 녹음, 패권국가 아테네입니다. 강적 페르시아는 패퇴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걱정거리가 사라졌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언젠가는 다시 쳐들어올 페르시아에 대비하여 항구적인 방어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이 동맹의 주도권은 당연히 아테네가 잡았다. 페르시아 전쟁을 결정지은 것은 아테네의 해군력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델로스 동맹에는 그리스 본토의 폴리스만이 아니라 에게해의 섬들과 이오니아 지방의 폴리스들도 가담했기 때문에 이 동맹은 200개나 되는 도시국가의 연합체가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가 얼마나 많은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본부로는 델로스 섬이 선정되었다. 이 섬에는 아폴로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어서 그리스 민족에게는 국경을 초월한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델로스 동맹이라는 명칭도 여기서 유래한다. 동맹 참가국들은 내정은 물론 외교에서도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기로 결정되었다. 의무는 각 폴리스들의 국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맹의 주요 참가국인 아테네와 레스보스, 키오스, 사모스, 낙소스 같은 섬들의 폴리스는 선박과 전투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른 폴리스들은 군사비만 부담하면 되었다. 각 폴리스에서 공출한 자금은 델로스 섬의 아폴로 신전에 보관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동맹의 주도권과 동맹 함대의 최고 지휘권 및 자금 운용권은 모두 아테네가 장악했다. 이리하여 대규모 상비 해군을 갖추게 된 그리스의 제해군은 에게해 역에만 머물지 않고 소아시아의 남해안 해역에서 키프로스 섬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페르시아 해군은 자국 연안에만 묶여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지중해의 동쪽 절반은 원래 바다에 강한 그리스인의 동무대가 된 셈이다. 그러나 델로스 동맹도 협동심이 부족한 그리스인의 성향까지는 바꾸지 못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그토록 일치단결했던 그리스인들은 그 정신을 지속시키지 못했다. 아테네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스파르타가 동맹 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스파르타는 델로스 동맹의 결성으로 패권을 확립한 아테네를 흘기면서 자기네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뒤 바다에서는 이렇게 아테네가 점점 강해지고 육지에서는 스파르타가 점점 강해져 갔다. 이 두 강대국의 적대 관계는 기원전 431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47년 동안 냉전 상태로 계속된다. 군사국가인 스파르타와는 달리 상공업 국가인 아테네에는 지극히 평화로운 시기가 될 터였다. 강적에 맞서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그리스가 적을 타도한 직후에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양분되었듯이 온 나라가 일치단결하여 승리를 얻은 아테네에서도 정치 싸움이 재개되고 있었다. 싸움의 주인공들도 전과 다름없이 테미스토클레스와 아리스테스였다. 이번에도 테미스토클레스의 생각은 명쾌했다. 적은 페르시아이고 그 적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은 해군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해군력을 계속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가지가 고립되는 사태가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바다로 도망치면 언젠가는 이 방책도 효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 시가지와 항구 피레우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책을 생각해냈다.
아테네에서 피레우스까지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길 양쪽을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는 방법이었다. 아테네의 활로는 바다에 있다고 테미스토클레스는 확신하고 있었다. 피레우스 항에 정박해 있는 해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아테네와 피레우스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아테네 시민의 찬성을 얻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테미스토클레스의 눈은 그러나 좀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테네의 적은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스파르타와의 대결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가 획득한 패권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까지 뻗치려는 것이었다. 민주정치 체제를 수립하면 아테네가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은밀히 알림으로써 스파르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폴리스들이 스파르타의 등을 돌리도록 부추겼다. 스파르타가 맹주로 있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해체를 노린 것이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또한 스파르타 국내의 피지배 계급인 농노, 헬로트들에게도 민주정치 체제에서의 자유를 언뜻 보여주어 지배계급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다. 국내에서도 스파르타의 힘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런 방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력이 필요했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의 최고 공로자로서 인기가 높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테네의 제4계급에 속하는 시민을 우대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재력은 없지만 페르시아 전쟁에서 전투원으로 활약한 이 시민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로 사기가 충천한 데다 지휘관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테미스토클레스의 권력은 그야말로 반석 위에 놓이게 될 터였다. 이것이 아리스티데스가 이끄는 온건한 보스파를 자극했다. 아테네의 보스파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생각과 방식이 자기네가 속해 있는 계층의 이익에 어긋나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아리스티데스를 영수로 하는 온건 보스파는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라는 적을 잊어버리고 우방인 스파르타를 적대시한다면서 비난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실각을 노린 그들은 당연히 도편 추방제를 활용했다. 이번만은 아리스티데스도 누가 부탁하든 도자기 파편에 자기 이름을 써주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페르시아군을 격퇴한 지 불과 7년 뒤인 기원전 471년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어기찬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래도 굽히지 않고 스파르타의 위험을 계속 경고했지만 그가 외친 반스파르타주의는 아테네만이 아니라 다른 폴리스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파르타보다 오히려 테미스토클레스가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위험 인물을 받아들이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살 곳을 찾지 못한 테미스토클레스는 결국 페르시아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페르시아의 왕은 테미스토클레스에게 고배를 마신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였지만 망명해온 과거의 적장을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맞아들였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우를 받았지만 망명 생활이 10년째로 접어든 기원전 460년에는 그 평온한 일상도 끝나게 되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그에게 아테네 해군과 싸우러 가는 페르시아 해군을 지휘해 주지 않겠느냐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자기를 공경해서 구해준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조국의 칼을 들이댈 수도 없었다. 70살이 된 그는 독배를 마시고 자결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양립할 수 없고 두 폴리스의 대립이 언젠가는 불을 뿜으리라는 것을 40년 전에 내다본 인물의 생애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에서 추방된 뒤 페르시아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10년 동안 아테네는 온건 보스파가 지배했다. 보스파의 영수는 명성을 아는 채 은퇴한 아리스테데스의 뒤를 이어받은 키몬이었다. 그는 마라톤 전쟁의 승자인 밀티아데스의 아들이고 그 자신도 훌륭한 해군 장수였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실각한 뒤 아테네는 오로지 반페르시아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던 스파르타를 원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가 죽기 1년 전 그 키몬도 도편 추방을 당한다. 아테네에서 민중파가 다시 대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모스들은 세력을 회복한 뒤에도 테미스토클레스를 다시 불러들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역시 10년의 공백은 너무 컸다. 아테네 민중파는 나이가 테미스토클레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지도자를 찾아냈다. 저 유명한 페리클레스의 황금 시대가 열린 것이다. 페리클레스 시대. 민주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반드시 민주주의자일 필요는 없다. 아테네의 명문 귀족으로 태어난 페리클레스는 성격도 진정한 의미에서 귀족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보스파인 키몬이 도편 추방으로 실각된 뒤에 등장한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61년 당시 3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키몬의 추방도 그가 배후에서 공작한 결과였을 것이다. 페리클레스가 정계에 등장한 것은 키몬이 추방된 직후였기 때문이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과는 반대 입장에 있는 계급에 의해 옹립된 그는 권력을 획득한 뒤에도 그 계급의 권력 기반을 두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도시국가 아테네의 최고 집행기관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10명의 국가 전략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10명은 1년마다 민회에서 선출된다. 아테네에서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국가 전략 담당관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기관의 제1인자인 의장에 몇 년 동안 계속 선출된다는 뜻이다. 페리클레스는 이것을 실현했다. 왜 그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페리클레스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다져진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더욱 철저하게 민주화했다. 그때까지는 정부 관리와 행정 및 군사 담당자를 민회에서 선거로 뽑았지만 페리클레스는 재능과 경험이 중요한 군사와 재정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첨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모든 공무원에게는 공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일당을 지불하기로 했다. 추첨과 일당 지급을 결합한 이 제도는 역사상 최초이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는 달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직접 민주주의 사례가 되었다. 그때까지 아테네에서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매일의 양식을 자기 힘으로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설령 선거에서 뽑혔다 해도 실제로는 공직에 종사하기가 어려웠다. 공직은 모두 무보수였기 때문이다. 페리클레스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피레우스 항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좁은 땅을 경작하는 가난한 자작농도 아테네 해군의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수병도 명실공히 참정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런 무산자 계급까지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이 시기에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고비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의 주요한 오락장이었던 극장에 누구나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입장료는 국고가 부담했다. 페르시아 전쟁 때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던 아크로폴리스를 전보다 더 아름답고 호화로운 신전과 극장으로 메우는
웅대한 재개발 사업에도 착수했다. 이런 일에 국민의 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 높았지만 페리클레스는 어설픈 변명으로 발뺌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알았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사는 내 개인 재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 다만 파르테논 신전 정면에 페리클레스라는 이름을 새겨두겠는데 그것도 양해해달라. 반대파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아크로폴리스는 외국에서 온 나그네가 찬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의 찬탄이 높아질수록 아테네 시민들의 긍지도 높아졌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정계에 등장한 해부터 무려 30년 동안 거의 해마다 국가 전략 담당관에 선출되었고 그 대부분은 의장직을 맡았다. 남의 성공에는 유독 질투심을 불태운 것이 아테네 시민이다. 또한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도편 추방제가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권력자에게 양날의 칼이기도 한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이 제도의 발목을 잡힌 적이 없었다. 하는 일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의무능한 지도자라면 버림을 받을지언정 실각하지는 않는다. 페리클레스는 무의무능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리스 역사상 민주정치 체제 하에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권력을 계속 장악한 사례는 오직 페리클레스가 있을 뿐이다. 그 자신이 민주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정치를 교묘히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한 역사가의 주장에 따르면 돈으로 표를 사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페리클레스였다. 그것은 그가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페리클레스는 뛰어난 연주자일수록 좋은 악기를 탐내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강력한 권력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테네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던 명기를 손에 넣은 페리클레스는 도대체 어떤 음악을 연주하려 했을까? 아테네에서는 페리클레스가 민중파 영수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페리클레스는 아리스티데스와 키몬으로 이어지는 보스파 노선을 배척하기는커녕 그대로 답습했다. 해군력을 이용하여 제해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아테네의 시장을 확보하고 더욱 넓힘으로써 아테네의 경제력을 증강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동시에 테미스토클레스가 주장하다가 이루지 못한 정책도 계승했다. 페르시아를 숙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를 가장 적국으로 관주하고 여기에 바탕을 둔 스파르타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가능한 한 대결이 표면화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그 틈을 이용하여 스파르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 테미스토클레스와 마찬가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페리클레스가 지도하는 아테네는 모든 분야에서 재능 있는 인물을 우대했다. 시민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내수로 그들에게 보답했다. 철학자도 역사가도 예술가도 모두 아테네를 지향했고 아테네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등용문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오니아 지방에서 태어난 그리스 철학이 아테네로 중심을 옮겨온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비록 해군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군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으로 그리스를 대표하는 폴리스가 되었다. 후세의 우리가 동경과 존경심을 가지고 입에 올리는 그리스 문화는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에 가져다준 30년의 평화를 정점으로 한 200년 남짓한 기간의 산물이다. 동시대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말에 따르면 페리클레스 자신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흉내낸 것이 아니다.
남의 이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범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소수의 독점을 배격하고 다수의 참여를 수호하는 정치체제, 그 이름을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이 정치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공적 생활과 봉사함으로써 주어지는 명예도 세인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출신 가문이나 성장 과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령 빈곤 속에서 입신했더라도 나라에 유익한 능력을 가졌다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길이 막히는 일은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이 공사에 이바지할 길을 가졌으며 또 사적인 생활에서도 나날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의심이나 질투가 소용돌이치는 것까지도 자유라고 말할 만큼 완벽하다. 그러면서도 나날의 수고를 잊게 해주는 교양과 오락을 만끽하고 경기와 제전을 해마다 정해진 날에 개최하고 죽어도 쾌적하게 정돈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않는다. 자녀 교육에서도 상호 간의 간격이 크다. 그들, 즉 스파르타인을 말하는데 그들은 어릴 적부터 엄격한 훈련을 실시하여 용기를 함양하기에 힘쓰지만 우리는 자유의 기풍 속에서 자라면서도 위기가 닥쳤을 때는 물러나는 일이 없다. 우리는 시련을 대할 때에도 그들처럼 비인간적인 엄격한 훈련을 받은 뒤의 예정된 결과로서 대하지는 않는다. 우리 개개인의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결단력으로 시련을 대한다. 우리가 발휘하는 용기는 관습에 얽매이고 법률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갖고 있는 각자의 행동 원칙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절박함 속에 미를 사랑하며 탐닉함이 없이 지를 존중한다. 우리는 부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뿐 어리석게도 부를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한 일신의 가난을 인정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지만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함은 깊이 부끄러워한다. 우리는 사적인 이익을 존중하지만 그것은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휘된 능력은 공적 사업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곳 아테네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은 조용함을 즐기는 자로 여겨지지 않고 시민으로서 무의미한 인간으로 간주된다.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 아테네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테네의 시민이라는 명예와 경험과 자질의 종합체로서 하나의 완성된 인격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이라는 증거로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구축된 국력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격조 높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론이다. 자유주의자의 바이블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2500년이 지나 인류는 진보하고 있을 터인데도 20세기 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페리클레스처럼 간결하고 명쾌하며 품위 있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과연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를 시찰하기 위해 저 멀리 로마에서 찾아와 1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3명의 로마인이 본 것은 바로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였다. 흔히 말하는 페리클레스의 황금 시대는 기원전 460년부터 기원전 430년까지 30년 동안이다. 후진국 로마의 원로원 의원 3명이 선진국 그리스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기원전 453년부터 기원전 452년까지 1년 동안이라고 한다. 페리클레스 시대 말년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이 불을 뿜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돌입하지만 이것은
기원전 431년의 일이다. 로마인이 방문했을 때부터 20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다. 또한 그 무렵부터 반석 같았던 페리클레스의 권력도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페리클레스는 장수를 쏘려면 우선 말을 쏘라는 격언을 실천한 반대파 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애용까지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도 로마의 시찰단은 보지 못했다. 로마의 시찰단은 페리클레스의 정책이 구름 한 점 없는 상태로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던 시대의 아테네를 보았던 것이다. 그들이 본 것은 아테네의 인을 수족처럼 부려서 자기 생각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던 페리클레스, 하얗게 빛나는 대리석 신상과도 비슷한 페리클레스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매료되어 아테네 민주정치의 신봉자가 되었을 테고 자기 나라도 반드시 이런 체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페리클레스의 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타국인의 학교인 아테네의 생활 방식이 낳은 결과는 페르시아조차도 인정할 만큼 눈부신 번영과 강대한 힘이 되어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는 이 아테네를 모방하지 않았다. 강대한 아테네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스파르타를 모방하지도 않았다. 쇠퇴기에 접어든 나라를 찾아가 거기에 나타난 결함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결정기에 있는 나라를 시찰하고도 그 나라를 흉내내지 않은 것은 보통 재주가 아니다. 학생들의 졸업여행이 아니라 실무 경험도 풍부하고 나이도 지긋한 원로원 의원 3명이 시찰한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중엽이라는 이 시점에서 그리스를 시찰한 이 로마인은 그 접촉을 통해 모방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닐까? 3명의 로마인이 그리스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귀국한 뒤에는 무엇을 보고 했는지를 전해주는 사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 시대의 로마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기록한 리비우스조차 유명한 솔론법을 필사하고 그리스 국가들의 현황과 법률 및 그 성립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시찰단이 파견되었다고 썼을 뿐이다. 그들이 귀국한 뒤에 관해서는 귀국한 3사람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12표법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어쩌면 3사람은 자료를 남겼지만 그게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기원전 390년에 켈트족이 침입했을 때 로마는 불바다로 변하여 수많은 사료가 소실되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리스를 시찰한 로마인의 감상을 탐색할 방도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확실한 사료의 뒷받침이 없으면 다룰 수 없는 학자나 연구자와는 달리 우리는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는 자유롭게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도 허용된다. 나는 로마가 그리스를 흉내내지 않았다는 것이 곧 그리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방하지 않았다는 것도 결국 영향을 받은 게 되지 않을까? 관찰하고 통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시찰했다면 별 문제지만 시찰 단원으로 선발된 3사람은 그 전후의 업적으로 보아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게 분명하다. 자유와 질서의 양립은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의 하나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고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그 발전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이 2가지는 어느 한쪽을 일으켜 세우면 다른 한쪽이 일어서지 못하는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다. 이 2가지 이념을 현실에서 양립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명제가 되어 왔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기원전 5세기 중엽이라는 시점에서 이 2 나라를 시찰한 것은 로마인이 아니더라도 유익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 로마인의 입장에 섰을 때 당시의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어떻게 보였을까?
세제는 곧 군제라는 방식을 채택해온 로마인은 군사 대국인 스파르타의 일종의 친근감을 느꼈을 게 분명하다. 스파르타인이 중요시한 실질 강건주의도 이보다 200년 뒤까지 실질 강건을 모토로 삼은 로마인에게는 공감되는 바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파르타 사회는 너무나 배타적이었다. 타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급이 고착되어 있는 스파르타 사회는 건국 초기부터 다른 부족과 융합하는 것이 예사였던 로마인에게는 이질적으로 보였을 게 분명하다. 또한 군사 면에서도 스파르타는 군무에만 종사하는 병사 양성을 지상 목적으로 하는 반면 로마는 병사가 보통 생활인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복종은 로마에서도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스파르타처럼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원칙은 아니었다. 스파르타인은 사유재산에 집착하는 것을 경멸했지만 최초의 로마법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다. 로마인은 스파르타만큼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스파르타만큼 양병의 전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나라를 방위할 수 있다고 믿은 게 아닐까? 또한 스파르타인의 생활 방식은 국방에는 적합하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도 그들은 통찰한 것 같다. 스파르타에는 질서는 있어도 정신의 자유가 없었다. 반면에 아테네에서는 페리클레스의 교묘한 정치 덕분이라고는 하지만 자유와 질서가 균형 있게 양립해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이다. 당시 로마는 공화정일 뿐 아니라 한때의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평민 계급이 현저하게 대도한 상태였다. 이들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성문법을 만들기 위해 그리스에 파견된 것이 그 세 명의 시찰단이었다. 기원전 5세기 중엽의 로마는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의 아테네와 비슷한 상태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아테네식 민주정치로 이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처지에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로마는 진보적인 로마사 전문가들이 유감스러워하는 바처럼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아테네에 1년 동안이나 체제한 3명의 로마인은 페리클레스의 언동을 접하고 그것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페리클레스의 탁월한 재능을 접할수록 그만큼 비번한 인간은 드물다는 사실도 통감했던 게 아닐까? 이것을 통감할수록 페리클레스만한 인물이 있어야만 비로소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주정치의 약점을 간파한 게 아닐까? 3명의 로마인은 기원전 5세기 중엽의 이 시점에서는 20년 뒤에 찾아올 페리클레스의 죽음도 보지 못했고 그가 죽은 뒤의 아테네를 파멸로 몰아넣게 된 중후 정치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 중엽의 아테네가 자유와 질서를 양립시킨 것은 페리클레스의 탁월한 능력 덕분이었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페리클레스의 동시대인으로 나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쓰게 된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겉모습은 민주정치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 투키디데스가 인식할 수 있었는데 새 로마인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법이다. 로마는 독재를 싫어하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으로 이행한 지 아직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은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 독재에 민감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설령 그 독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진 비범한 인물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독재 정치의 결함은 그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의 자질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인데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은 무엇 때문인지 잇따라 등장하지 않는 법이다. 독재 정치의 가장 큰 결함은 독재자가 잘못해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데 있다. 3명의 로마인은 페리클레스 시대의 빛나는 아테네 민주정치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통찰한 게 아닐까? 전성기의 아테네를 시찰하고도 그 아테네의 법인 정치 체제를 모방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리스를 알고 난 뒤 이제 드디어 로마에도 질서를 중시하는 스파르타나 자유를 중시하는 아테네와 다르면서도 이 두 가지 이념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진보된 정치 체제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고 쓰고 싶지만 역사적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후에도 로마는 기원전 367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80년 동안이나 귀족과 평민의 투쟁에 결말을 내지 못한 채 동요를 계속했다. 그렇게 된 요인으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경민족인 로마인은 본디부터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로마인은 변혁을 본능적으로 싫어했다. 개혁이 불가피해져도 천천히 추진했다. 그 대신 일단 개혁하면 함부로 바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에 비해 발전 속도는 느렸지만 일단 발전하기 시작하면 장기간에 걸쳐 발전을 지속할 수도 있었고 쇠퇴기에 접어들어도 천천히 쇠퇴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둘째, 로마에서는 귀족의 대결 태세가 강력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로마의 귀족 계급은 아테네의 귀족과는 달리 평민과 대결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의 평민들은 과두 정치 아래에서의 기회균등을 요구했지만 과두 정치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자기네 대표한테 통치권을 주라고 요구했지만 자기들 모두에게 통치권을 달라고는 요구하지 않았다. 기원전 509년 왕정을 타도한 로마인은 두 번 다시 왕을 모시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을 두높이 선언하고 공화정 국가로 재출발했다. 그 후 얼마 동안은 왕정 복고를 꾀하는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나 그를 지원하는 에트루리아인과 전투를 치르랴 갓 태어난 공화정 로마를 이 기회에 먹이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임금 부족들과 싸우랴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 이런 외적을 막아내기 위해 그동안 국내는 자연스럽게 거국 일치 체제에 있었다. 그러는 동안 마지막 왕과 왕자들은 망명지에서 객사하거나 전사하여 왕의 계보는 단절되었다. 또한 인근 부족들도 로마군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다시 얌전해졌다. 신생국 로마는 일단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외부의 위협이 사라진 대신 공화정 로마는 큰 문제를 끌어안게 되었다. 그 후 100년이 넘도록 로마를 양분하게 된 귀족과 평민의 대결이 그것이다. 보통은 왕정보다 발전한 정치체제로 여겨지는 공화정이 되었는데 왜 왕정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계급투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두 가지 정치체제의 권력구조는 다음 페이지의 도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의 왕은 민회에서 선출되고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 취임했으며 임기는 종신이었다. 30년 내지 40년이나 왕위에 있으면 원로원에 예속되어 있는 왕권의 독립성이 자연히 높아진다. 원로원은 왕에게 조언이나 권고를 하는 역할밖에는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민회는 왕의 정책이나 군사 문제에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질 권리를 통해 왕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이 경우 권력 구조는 삼각 구조가 된다. 다리가 셋 달린 탁자가 뜻밖의 많은 것만 모아도 삼각 구조가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로마가 공화정이 된 뒤로는 한 명의 왕 대신 두 명의 집정관, 콘술이 등장했다. 재선이 허용되었다 해도 집정관의 임기는 불과 1년이다. 독재를 막기 위해 인원도 2명이고 임기도 1년밖에 안 되는 집정관이지만 전에는
왕이 맡고 있던 일을 제사 외에는 모두 맡아야 하니까 상당한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만한 인재를 해마다 거르지 않고 2명씩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가문을 이끄는 가부장들의 모임인 원로원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집정관과 언로원의 간격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된다. 공화정을 떠받치고 있는 다리 셋 가운데 2개가 서로 겹쳐서 실제로는 둘이 합쳐진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미네는 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각 구조에서 양립 구조로 바뀐 공화정 로마에서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다리가 2개인 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는 왕정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불완전 요소를 국내에 끌어안는 결과가 되었다. 게다가 공화정이 탄생한 직후 온 나라가 일치단결하여 외적에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10여 년은 로마의 평민 계급에게 그들이 가진 힘을 자각하게 해 주었다. 평민들이 참가하지 않으면 공화정 로마는 쉴 새 없이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는커녕 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평민들은 그들의 직장인 농토나 공사 현장이나 가게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평민들의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 반면에 귀족 계급은 넓은 농토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일하지 않으면 당장 경제력이 떨어지는 형편은 아니다. 로마 귀족에 대한 평민들의 항쟁도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불만이 도화선 구실을 했다. 어느 날 병력 상한선인 60살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한 평민의 비참한 모습이 포로 로마노 광장에 모여있는 군중의 눈길을 끌었다.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은 다 찢어지고 몹시 초췌해 보였지만 제멋대로 자란 머리와 수염에 반쯤 뒤덮인 얼굴은 거지 같지도 않고 노예 같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저마다 던지는 질문에 노인의 굳었던 입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조국 로마를 지켰다. 한때는 백인 대장까지 지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 농토가 있는 지역이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농토도 집도 불타버리고 불타지 않은 가축은 도둑 맞았소. 그 재산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는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소. 그런데 이자는 너무 비싸고 수확은 예상 밖으로 적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었소. 그래서 나는 법에 정해진 대로 채권자의 소유물이 되어 로마 시민이면서도 노예보다 더 혹사당하는 농노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오. 이렇게 말한 노인은 누더기를 벗어 제 몸뚱이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그가 전사였음을 보여주는 칼자국 외에 채찍에 맞은 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민중은 흥분했다. 무리를 이룬 그들은 포로 로마노 한켠에 있는 원로원 의사당으로 몰려갔다. 2 집정관은 설득으로 군중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들의 설득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원로원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원로원 의원들이 겁에 질려 집에 틀어박히는 바람에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를 열지도 못했다. 이 같은 혁명 전야의 분위기에 뒤덮인 로마에 외적이 침입해 왔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천천히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었다.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인 세르비우스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여 평민과의 타협을 꾀한다. 어떤 사람도 로마 시민을 감금하거나 쇠사슬에 묶어서 로마 시민이 집정관의 소집에 응해 병역에 지원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다.
군무를 수행하고 있는 로마 시민의 사유재산을 그 시민의 부재 중에 팔거나 몰수해서는 아니 된다. 평민들은 납득했다. 집정관의 소집에 응해 전투에 참가한 평민이 전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 전투도 로마의 승리로 끝났다. 잇따라 일어난 다른 두 부족과의 전투에서도 로마군은 승리를 거두었다. 개선한 로마 병사들은 당연히 세르비우스의 포고문이 법제화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또 다른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디우스가 그 포고문이 발표될 당시 은혜를 받은 바도 없을 뿐더러 내용에 찬성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제화를 거부했다. 로마 집정관의 권한은 두 집정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원로원의 대다수도 군중이 몰려왔을 때의 두려움을 잊어버렸는지 법적으로는 옳은 클라우디우스의 거부권에 동의했다. 민중은 분노했다. 다시 쳐들어온 외적과 싸우기 위해 집정관이 군대를 소집했지만 평민은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에스클리누스 언덕과 아벤티누스 언덕에 틀어박혀 농성을 벌이면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로마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었다. 원로원도 진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파업까지 결행하여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한 평민 계급에 대해 귀족들도 대결파와 협상파로 나뉘어 토론을 거듭했다. 하지만 클라우디우스가 이끄는 대결파가 우세한 가운데 원로원은 태도를 결정했다. 독재관 딕타토르를 옹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독재관을 옹립한다는 것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뜻이다. 임기는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 기간에는 집정관도 독재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평소에는 집정관 2명이 나누어 가졌던 권력을 독재관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우선 위기를 극복하는 일부터 처리하게 한 로마 공화정 특유의 제도다. 로마에서는 이미 기원전 501년에 사비니족을 상대로 싸울 때 독재관을 옹립한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상사태는 기원전 501년 때와는 다르다. 독재관에게 부여된 과제는 외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이 임명하면 옹립할 수 있는 독재관은 협상파 중에서 고르기로 했다. 대결파와 평민 계급과의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재관에 임명된 것은 포블리콜라, 민중파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평민과 협조적이었던 초대 집정관 발레리우스의 친동생 발레리우스 마니우스였다. 평민의 파업을 풀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평민들은 언덕에서 내려와 독재관 발레리우스의 소집에 응했다. 당장 10개 군단이 편성되었다. 다른 민족에게 개방적이면서도 공동체 의식이 강한 로마에는 단결하여 싸우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의 전투도 승리로 끝났다. 임무를 마친 발레리우스는 독재관을 사임하고 두 집정관에게 임무를 반환한 뒤 빚을 갚지 못한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민회에서 부결되었다. 세제와 군제와 선거제도를 일체화한 로마에서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전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제도에서는 귀족 계급이 민회의 의결을 좌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생각한 평민의 분노는 가라앉기는커녕 전보다 더욱 더 거세게 불타올랐다. 이번에는 7 언덕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몬테사크로 산에 틀어박혀 농성을 벌였다. 두 번째 파업이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다. 원로원을 아성으로 하는 귀족들도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해결의 실마리를 끌어낸 것은 귀족들 가운데 협상파에 속하는 사람들과 평민 계급의 온건파였다. 시간은 별로 없었다. 외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로마 내부를 분열시킨 이 계급 투쟁의 소문은 인근 부족들은 물론 에트루리아인의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다. 기원전 494년 성스러운 산이라는 뜻의 몬테사크로 일대는 승리의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평민 계급의 이익과 권리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임 관직을 창설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트리부누스 플레비스라고 불리는 이 관직은 호민관으로 번역되는데 이 관직에 앉으려면 평민 계급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호민관은 귀족 계급이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민회가 아니라 따로 구성된 평민 집회에서 선출된다. 처음에 호민관 정원은 2명이었다. 호민관에게는 집정관이 내린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또한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신분상의 면책 특권도 인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평민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평민 계급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 호민관 창설은 평민 쪽의 완전한 승리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것은 참으로 교묘한 대처 방법이었다. 첫째, 집정관과 원로원은 앞으로는 2명의 호민관하고만 교섭하면 된다. 단체 교섭일 경우와 대표 2명하고만 교섭할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둘째, 호민관은 거부권을 갖지만 전시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로마는 평시에는 닫아두도록 규정된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힐 새가 없을 만큼 거의 해마다 외적과 전쟁을 되풀이해온 나라다. 다시 말해서 호민관이 자신의 최대 권리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다는 뜻이다. 호민관 창설은 그래도 로마의 일시적이나마 국론 일치를 가져다 주었다. 이 기회에 로마 원로원은 왕정 타도 이후 계속 악화된 인근 부족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애썼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인근 부족과 전투를 치른 것도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로마는 종교와 언어가 같은 인근 부족과 함께 군사 동맹인 라틴 동맹을 재건했다. 그렇다고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었다. 라틴 국가들이 로마 편으로 돌아오면 그 바깥쪽에 있는 부족들이 새로운 적이 된다. 전투라면 연전연승은 아니더라도 로마군에게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전쟁에 이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생겨났다. 로마는 전투에 이긴 경우에도 상대 부족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대응하여 처리하기를 좋아한 로마니까 전부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패배자의 소유지 일부를 접수하여 그 절반은 동맹국에 나누어주고 나머지 절반은 로마의 공유지로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공유지는 로마 시민에게 임대해 준다. 이 임대 공유지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귀족과 평민 사이에 투쟁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지난번 투쟁은 빚을 갚지 못한 평민의 신변 보호를 둘러싸고 일어나 호민관 창설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지만 공유지 배분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악성 종양과도 같은 문제였다. 전쟁에 이기면 이길수록 새로 생겨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평민들은 공유지 임대가 귀족들한테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귀족은 귀족대로 사유재산 존중법을 방패 삼아 평등으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저항했다. 본래 농경민족인 로마인, 그들에게 재산이라면 곧 토지를 의미했다. 이렇게 토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배분만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토지에는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있다. 평민들은 귀족한테는 비옥한 땅이 배분되고 자기네한테는 척박한 땅이 배분된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 농지법을 둘러싼 대립은 로마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암이 되었다. 이 어려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무려 450년 뒤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다. 근본적인 해결이 지연된 것은 이 시대 로마인의 미덕에도 원인이 있었으니까 참으로 얄궂은 일이다. 농지법을 둘러싸고 평민들은 집요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는 파업에 호소한 적도 있었다. 소집에 응하긴 했지만 전쟁터에서 전투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적도 있다. 이것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행위였다. 하지만 로마 평민의 약점은 단결력 부족이 아니라 명예심이 너무 강한 데 있었다. 적이 국경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만도 잊어버리고 병역에 지원했다. 아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전투 참가를 계속 거부하지 못하고 또 나가 싸워서 이겨버린다. 귀족들이 자기네 권리에 안주하여 평민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들은 희생을 치르기를 회피했다면 평민의 불만도 대의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로마 귀족들은 노블레스 어블리주의 표본 같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밭을 갈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킨킨나투스는 어느 날 갑자기 독재관에 임명되었다는 통고를 받는다. 괭이를 버리고 쥐봉을 잡은 그는 국경을 침범한 외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데 불과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 킨킨나투스는 6달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독재관 자리를 13 만에 반납하고 다시 자기 밭으로 돌아가 농부의 일상을 시작했다. 또한 어린 후계자만을 남기고 일족이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파비우스 가문도 로마 귀족들의 강한 의무감을 실증하는 사례로 전해 내려온다. 역사에는 떠오르지 않는 사소한 사실들은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전시에는 사라졌다가 외적이 쳐들어올 염려가 줄어들자마자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곤 했던 귀족과 평민의 투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래도 로마 평민의 힘은 계속 강해졌다. 이런 평민이 다음에 내놓은 요구가 바로 법률의 성문화였다. 법률이 말로 전해지는 불문율 영역에 머무르는 한 법률을 말로 전하는 역할을 독점하고 있는 귀족 계급에 유리하게 집행되기 쉽다. 법률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객관성을 가진 성문법 형태로 해야 한다는 평민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요구가 타당한 만큼 귀족들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귀족들 가운데 협상파도 이 문제에서는 완전히 평민들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문법에서는 선진국인 그리스에 시찰단을 파견한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중엽에 아테네로 행차한 3명의 로마인은 지금까지 기술한 로마의 상황을 짊어지고 출장을 떠난 셈이다. 이들 시찰단은 로마인, 특히 평민 계급의 큰 기대를 받으며 로마를 떠났다. 평민들은 시찰단이 귀국할 때까지 1년 동안 귀족들과 휴전했을 정도였다. 1년 뒤 귀국한 3사람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성문법을 만들기 위한 10인위원회 데켐비리를 구성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을 작성하는 작업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기관에는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 마치 위원회의 자체가 임기 제한이 없는 독재관이 된 것 같았다. 10인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그리스를 시찰하고 온 3사람이 아니라 전부터 평민과의 대결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였다.
기원전 449년 포로 로마노 한켠에 한 항목식 동판에 새겨진 12표법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잔뜩 기대하며 기다렸던 평민은 물론 협상파인 귀족들조차도 아연실색할 만한 것이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로마인의 대다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그리스 시찰이었느냐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다. 부동산의 다소에 비례한 군역이라는 형태의 조세 부담과 참정권을 결부시킨 제도는 솔론의 개혁이었지만 이것은 굳이 솔론한테 배우지 않아도 왕정시대부터 이미 로마에 확립되어 있던 제도였다. 솔론법을 발전시킨 클레이스테네스는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꾸었지만 농업국가 로마는 상공업국가인 아테네와는 상황이 다르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근거를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두는 것은 로마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평민들도 동감이었을 것이다. 로마의 평민들이 요구한 것은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공정한 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2표법은 이 점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배분과 더불어 평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의 신변의 자유를 상실하는 문제였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빚의 담보로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지만 이 문제도 약간 개정된 것에 그쳤다. 채무자가 빚을 기일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은 60일 동안 구류된다. 60일이 지나도 여전히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리거나 빚의 액수만큼 무보수로 일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군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개정 내용이었다. 이래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미 불문율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은 뒤 민회에 항소할 수 있고 민회가 부결하면 사형에는 처해지지 않는다는 법 조문도 공화정이 탄성했을 당시에 생긴 법을 추인한 데 불과했다. 귀족과 평민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법률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로마 성문법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법은 모두 12조였기 때문에 12표법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로마법 전문가들도 3분의 1 정도밖에 모른다고 한다. 그것은 평판이 너무 나빠서 개정이 잇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로마인은 법률을 개정할 때 현행법을 고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부적당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법률도 그대로 놓아두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법조문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국법 가운데 신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법률 개정 방식은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 구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라면 과거로 시선이 가기 쉽지만 신법을 만들면 현재와 미래만 보면 되기 때문이다. 12표법은 발표 당시부터 평판이 나빴다. 기대를 배신당한 평민 계급은 다시 대결 태세를 분명히 했다. 그 효과는 당장 나타났다. 12표법의 주도자였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외적과 2번 싸워서 2번 다 패배를 맛본 것이다. 로마인은 패전 책임을 사령관 한 사람에게만 지우지 않는 게 전통이었다. 클라우디우스에 대한 불만은 패배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행동 때문에 폭발했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미모의 처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자신은 클라우디우스 가문이라는 로마의 명문 귀족에 속해 있지만 처녀는 평민이었다. 유능한 호민관의 딸이었지만 그래도 평민은 평민이다. 12표법은 귀족과 평민의 결혼을 금하고 있었다. 결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첩으로 삼게 하거나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다. 첩으로 삼는 것은 처녀의 거절로 실현되지 않았다. 아피우스는 부활을 시켜 그녀는 자기 노예가 낳은 딸이라고 선언하게 했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된다. 노예의 자식은
부모의 주인의 소유물이었다. 아피우스는 이렇게 하여 사랑하는 처녀를 납치하는데 성공했다. 이 모든 일은 처녀의 아버지인 전직 호민관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틈에 결행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처녀의 아버지는 당장 로마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납치된 딸을 발견하자마자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자유의 몸으로 해주려면 이 방법밖에 없구나. 아버지가 움켜쥐고 있던 단검이 처녀의 가슴에 꽂혔다. 로마에 있던 평민만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있던 평민들까지 일제히 봉기했다. 귀족 아피우스의 전행에 항의하여 모두 몬테사크로 산에 틀어박혔다. 귀족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하들을 이끌고 평민들과 힘겨루기를 하려던 아피우스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강경한 보수주의자이긴 했지만 자존심도 강했던 아피우스는 재판에 회부되는 불명예를 참지 못하고 그 전날 밤 감옥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문법 개정이라는 명목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던 시민위원회는 붕괴했다. 귀족 계급은 평민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도 평민의 승인을 얻지 않은 기관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사소한 반동이 단숨에 급진으로 치달은 한 가지 사례이기도 했다. 공화정 로마도 이 무렵에는 마침내 평민이 주도권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계급 투쟁에서 거둔 승리에 신이 난 평민들은 전쟁터에서도 역시 그랬다. 외적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두었다. 로마의 평민 계급은 군사적인 실적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은 셈이다. 페르시아 전쟁 후의 아테네 평민과 마찬가지로 자기네 데모스가 국정을 맡겠다고 선언하고 실행했다 해도 그게 오히려 역사의 흐름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때 만약 그렇게 했다면 로마도 민주정치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로마에서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의 귀족. 로마의 귀족 계급은 아테네의 귀족 계급과는 달리 신흥 세력의 힘에 밀려 당장 과거의 유물이 될 만큼 허약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확고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도 토지에만 의존하는 힘이었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아테네의 귀족 계급과 같은 운명을 걸었을 게 분명하다. 로마의 귀족은 소유하는 토지 외에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로마인의 언어인 라틴어는 클리엔테스라는 낱말이 있다. 이탈리아어로는 클리엔테, 영어로는 클라이언트의 어원이 되는 낱말이다. 영어 사전과 이탈리아 사전에서는 이것을 각각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첫 번째, 변호사 등의 의뢰인을 말한다. 두 번째, 상점 등의 고객, 단골 등을 말한다. 세 번째, 고대 로마의 귀족에게 종속된 예속 평민, 하인을 말한다. 네 번째, 부하, 쫄개, 똘마니 등을 말한다. 클라이언테, 첫 번째, 단골, 고객, 손님, 변호사나 의사 등에 정해진 의뢰인, 환자, 특별히 돌봐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 고대 로마에서 특정한 귀족의 보호를 받는 평민이다. 세 번째, 남의 심부름을 하는 자, 앞잡이를 뜻한다. 이 클라이언테스와 패트론, 후원자의 어원인 파트로네스 관계는 로마가 건국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로마의 초대 왕에 즉위한 로물루스는 100명의 가부장을 소집하여 원로원을 창설했는데 그 100명이 바로 파트로네스였고 최초의 귀족이었다는 것이다. 이 로마 귀족은 왕 덕분에 귀족 축에 낀 것도 아니고 하물며 푸른 피가 흐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혈연이나 지연, 그 밖에 연고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처지에 있던 시족장과 그의 가족이
로마의 귀족이었다. 다시 말해서 로물루스는 100명의 유력자를 소집하여 원로원을 창설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우두머리가 로마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클리엔테스들도 함께 로마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앞서 말한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평민 계급에 대해 강경 노선을 택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로마에서 최대로 알려진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클리엔테스들이 배후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파비우스 가문의 일족은 전쟁터에서 모두 목숨을 바치지만 이들 가운데 파비우스 가문의 직계에 속하는 귀족들은 306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00명은 파비우스 가문의 클리엔테스였다.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 병력 제공이었기 때문에 넓은 농지를 소유한 대가족에게는 많은 병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도 클리엔테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로마에는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 관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귀족, 즉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귀족은 클리엔테스를 보호하고 클리엔테스는 귀족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귀족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클리엔테스들이 공동으로 귀족을 도왔다. 반대로 클리엔테스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위기에 빠지면 귀족이 도왔다. 클리엔테스가 무슨 사업을 시작할 경우 파트로네스는 동료 귀족들한테 부탁해서라도 그 사업이 성공하도록 힘써 주었다. 귀족이 해적한테 붙잡혀 몸값이 필요해지면 클리엔테스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몸값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었다. 클리엔테스는 자식의 혼담이나 교육 문제, 취직 문제, 소송 문제까지도 파트로네스와 의논했고 파트로네스는 그 문제 해결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다. 그 대신 파트로네스가 공직에 입후보하면 그의 클리엔테스들은 모두 빠짐없이 선거 장소인 마르스 광장으로 달려갔다. 로마 시민인 그들은 훌륭한 유권자였기 때문이다. 클리엔테스에 대한 파트로네스의 의무는 12표법에도 명시되었고 여기에는 불평이 없었는지 그것을 개정하는 신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파트로네스인 귀족 가문의 가부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식사를 끝낸 뒤 기다리고 있는 클리엔테스들과 면담하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적인 행사가 되어 있었다. 이 면담을 끝낸 뒤 다른 귀족을 만나기도 하고 원로원이나 관청으로 일하러 나가기도 한다.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좀 더 내밀한 관계였고 양자 사이에 계제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시된 것은 무엇보다도 신의, 즉 피데스였다. 배신은 최고의 악덕으로 간주되었다. 양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다른 한쪽이 증언을 요구받는 일이 없었다. 위증은 로마에서도 죄가 되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위증했다가 벌을 받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아예 증언대에 서지 않았던 것이다.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이런 관계는 세습되었다. 훨씬 뒤의 일화지만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대결이 막판에 이르렀을 무렵의 일이다. 카이사르가 가장 신뢰하고 있던 보좌관인 라비에누스가 폼페이우스 편에 붙기 위해 카이사르 곁을 떠났다. 폼페이우스 쪽은 이 소식에 기뻐 날뛰었지만 라비에누스는 정치적 신조 때문에 카이사르를 버리고 폼페이우스를 택한 것이 아니었다. 라비에누스는 피체노 출신의 평민이었고 폼페이우스는 그 지방 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이었다. 다시 말해서 라비에누스는 조상 대대로 폼페이우스 가문의 클리엔테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폼페이우스 쪽으로 간 것이다.
8년 동안이나 계속된 갈리아 전쟁에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라비에누스는 카이사르가 무장으로서 얼마나 비범한 재능을 지니고 있는가를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라는 두 영웅의 대결 결과도 남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클리엔테스의 신의를 지키는 쪽을 택했다. 카이사르도 떠나간 라비에누스의 짐을 꾸려서 보내준다. 그리고 그의 배신을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비에누스는 로마인으로서 행동했고 카이사르도 역시 로마인으로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로마의 귀족이 가지고 있던 힘의 기반은 토지보다는 인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인 귀족이 평민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마의 귀족과 평민의 투쟁은 기성 세력과 신흥 세력의 대립이라는 도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로 맺어진 귀족 평민 세력과 그런 관계 밖에 있는 평민 사이의 투쟁이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투쟁이 해결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은 여기에도 원인이 있었다. 다만 이런 종류의 관계는 강한 동아리 의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휘한다. 동아리 의식은 배타적인 조직 안에서 키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로마의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는 조금도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로마의 파트로네스들은 클리엔테스들의 수를 늘리는데 열심이었다. 노예도 자유의 몸이 되면 해방노예라고 불린다. 물론 해방되자마자 당장의 옛 주인의 클리엔테스가 된다. 해방노예도 자식대에 이르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을 가진 클리엔테스가 한 사람 탄생한 셈이 된다. 단지 이것뿐이라면 공직에 야심을 가진 귀족이 자기 표를 늘리기 위해 열심히 클리엔테스를 늘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클리엔테스 망을 넓히는 경향은 이런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로마의 패권이 해외에까지 미치자 귀족들은 로마인도 아니고 이탈리아인도 아닌 즉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들까지도 자신의 클리엔테스로 만들고 싶어 했다. 많은 점에서 개방적이었던 로마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얼핏 보기에 배타적인 클리엔테스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매우 흥미롭다. 어쩌면 개개인이 확고한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개방적일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고대 로마의 공화정 시대를 특징 짓는 이 클리엔테스를 해석할 때 후원회원이나 후원자라는 의미도 덧붙이고 싶다. 귀족과 평민의 투쟁이 오래 계속된 세 번째 요인은 로마가 영토형 국가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로마는 해양 국가인 아테네와는 달리 육지 생활을 주로 한 국가였다. 이것은 적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 국방을 위해서라도 적과 대결을 피하기가 어렵다. 로마인에게는 전투가 아테네인보다 훨씬 일상적인 일이었다. 재산이라고는 자식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프로레타리라고 부르고 그 때문에 직접 세인 군역을 면제받은 무산자 계급을 제외한 로마 시민은 모두 병사였다. 병사만큼 지휘관의 능력에 민감한 존재는 없다. 무능한 지휘관 밑에서는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게 된다. 또한 성년이 된 뒤 60살에 예비역을 면제받을 때까지 오랜 전쟁 경험을 통하여 지휘관이 없는 군대는 전력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이다. 공동체에는 유능한 지휘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로마인은 평소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했다.
어느 집정관 선거에서 평민들은 2명의 집정관 가운데 한 자리는 평민 출신자에게 할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귀족들은 국가의 최고 공직인 집정관 가운데 한 자리를 평민이 차지하면 귀족과 평민의 힘이 대등해질 것을 우려했다. 귀족들은 집정관을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다못해 2대1이 되면 평민에 대해 우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투표 결과 귀족이 3자리를 다 차지했다. 평민 계급의 인재 부족을 평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민 계급의 인재 부족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다. 12표법이 제정된 지 불과 4년 뒤에 귀족과 평민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런 면에서의 개방도 평민 계급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가문과 성장기의 가정 환경은 교육 제도가 충실하지 않은 시대의 교육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449년부터 기원전 367년까지 80여 년 동안 로마는 줄곧 모색을 거듭하고 있었다. 2명의 집정관 제도를 폐지하고 6명의 트리부누스 밀리타리스 군사 담당관으로 바꾸기도 해보았다. 이것은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의 최고 집행기관인 10명의 국가 전략 담당관을 연상시킨다. 2명이 행사하고 있던 권력을 6명으로 분산하면 과두 정치의 색깔이 엷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엉망이었다. 지휘계통을 통일할 필요에 쫓길 때마다 독재관을 임명하는 형편이었다. 나중에 이야기할 카밀루스처럼 5번이나 독재관을 경험한 사람도 나왔다. 그런데 곧이어 로마는 위기를 맞이했고 이런 상태를 계속하는 사치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에서 일어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변했지만 기원전 404년에 결국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하여 스파르타의 패권 시대가 시작되었다. 아테네는 페리클레스를 잃고 스파르타에도 패한 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혼돈 속에 헤매고 있었다. 기원전 399년에는 혼돈에 빠진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다. 후진국 로마에서는 모색이었지만 선진국 그리스에서는 혼돈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다음은 켈트족의 침입을 읽겠습니다.